공모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11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갑니다. 역대급 초대여 등장에 따른 기대감 못지않게 시장 수급 측면에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2에서 국내 기술과 제품 가운데 총 139개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인데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꾸준히 매진해온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으로 거액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요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생명이 그간 수수료 나눠먹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법인보험, 일명 CU 플랜 상품의 판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불똥을 사전에 차단하다는 것인데 업계 전반의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제약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할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메인 연사로 발표에 나서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분야의 강력한 유망주로 떠오른 SK팜테코도 등판합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SK팜테코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프라이빗 트레이를 통해 상장 전 투자 유치인 프리-IPO를 진행합니다. 현재 SK그룹은 위탁 개발 생산 CDMO 통합법인인 SK팜테코를 통해 전 세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프랑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회사인 이포스캐시를 인수한 지 9개월 만인 최근 미국 CBM사에 우리 돈 약 4,2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SK팜테코는 이번 프리-IPO를 통해 들어온 자금으로 인도 또는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 전 세계 공급망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상장 계획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메인 트랙에서 존림 대표가 올해 실적 전망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CDMO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와 HK이노엔, 한미약품 등이 아시아 트랙을 배정받아 신약 파이프라인 등 사업 전망을 밝힙니다.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참석해 전 세계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피인수설이 돌았던 바이오젠이 삼성그룹 인수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발표는 하지 않지만 국내 중소바이오텍들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파킨스병 치료제 ABL301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ABL 바이오는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파디 B라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파킨슨을 타겟하는 알파 시누클을 붙인 이중항체인 ABL301이라는 물질이 현재 JP모건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는 기술 이전의 대상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그 협상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선두주자로 저희가 논의를 해왔던 회사가 쭉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팔로우업으로 한 5개, 6개 정도 추가적으로 JP모건에서 온라인으로 미팅을 요청한 빅파마들이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구강 점막염 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미팅을 가집니다. 임상 2상의 성공 결과로 특히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대규모 라이센스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는 1월 JP모건 헬스케어,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발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가 이번 주 개막한다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지난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 국내 벤처 창업 기업 총 7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전 세계 수상 기업의 5분의 1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지한 겁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로봇이 AI 엔진을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며 소독약을 뿌리고 사람이 일정 인원 이상 모이지 않거나 거리를 두도록 유도합니다. 바로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힐스 엔지니어링의 AI 기반 스마트 소독 가이드 로봇입니다. 방역 로봇 자체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시적절하잖아요. 저희들은 약제 분사 방식과 자외선 살균 방식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작년 거에다가 좀 기능을 좀 바꿨어요. 공기 청정 기능도 들어가고 고열 체크 기능도 들어가고 손 세척 기능도 들어가고요. 길 안내 기능도 들어가고.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 기업은 총 89개사. 이 중 74개가 벤처 창업 기업으로 전체 혁신상 기업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헬스 앤 웰리스 부문에서 25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디지털 건강 분야의 벤처 창업 기업이 두각을 드러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입니다.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부분이 14개 제품 수상으로 돋보였습니다. 힐스 엔지니어링의 경우 함께 선보인 물류로봇의 대규모 계약을 미국의 풀필먼트 운영회사와 체결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혁신상 수상 기업은 해외 인지도 향상은 물론 바이오 수출 계약,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CES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업체들이 제휴 문의 또는 투자 문의가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 저희가 IR을 할 때도 어쨌든 좀 많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의 관리라든지 경쟁 기업들의 기술 동향이라든지 또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정보 입수 등등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고 파트너로 연결되고 계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편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라 해도 수출 관련 혜택은 크게 없는 상황.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상 기업의 수출 관련 세제 혜택, GS, NET 등 관련 인증 취득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법인의 돈을 경영자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경영인 정기보험. 삼성생명이 이 보험 상품의 판매를 축소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이 논란을 보도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생명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를 올해부터 줄여나가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인 정기보험은 경영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법인의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인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법인보험 대리점, 일명 GA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고액보험으로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법인보험 매출이 급증하며 11월 GA채널 매출만 전년보다 14%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GA들이 영업 과정에서 법인 대표의 자녀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 보험 가입 대가로 수수료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일부 GA들은 법인이 약 2년에서 3년만 보험 가입을 유지한 후 해지하면 손해보는 금액은 법인의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제 손해보는 금액은 법인 대표의 가족에게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경우 본인 계약 비율이 높은 만큼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올해부터 판매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수수료를 돌려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영업 방식은 특별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GA채널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상호 견제라든지 자정작용에 의해 돌아가는 생태계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유인 구조를 짜줘야 되는데. 법인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 효자 상품으로 꼽히지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만큼 업계 전반적인 영업 채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까지 치솟으면서 앞으로 달러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게 좋을지 또 그간 모아둔 달러 자산을 언제 차익 실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요 은행 PB들은 환율이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수와 매도는 시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달러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달러 외화예금 잔액은 약 53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매수 부담이 커졌음에도 외화예금이 증가한 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환차익 실현보다는 안전자산 비중 확대 차원에서 달러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달러값 상승률은 9.9%로 코스피 연간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초 시작하자마자 주식시장이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거의 약간 하향세잖아요. 제가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그래도 수익률이 좋았던 거 자산 중에 하나가 US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그렇고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수요를 촉발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 상반기 내내 강달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추가 달러 매입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 10년의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의 달러 값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달러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1200원 높은 수준이에요. 더 올라갈 것에서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 10원 단위요. 즉 1210원, 1220원, 30원 그렇게 세 번 나눠서 터치를 하면은 그때 좀 원화를 바꾸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슈퍼달러 시대. 달러 투자는 단기 차익보다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달 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이 유망 사업이 떨어져 나간 LG화학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 역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네. 그동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LG화학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LG화학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기대되는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일단 오늘 종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1.25%가 좀 떨어진 71만 원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에 조금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산업계에서는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거 IPO한 이후에도 LG화학은 그래도 미래 먹거리가 꾸준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우세했습니다. 예. LG화학은 현재 이 석유화학하고 이제 첨단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놓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력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인 요 첨단 소재 사업입니다. 예. 이 첨단 소재 사업을 통해서 분리막 사업을 보다 더 확장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보다 더 긴밀한 그런 사업 확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분야를 LG화학이 맡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분리막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리막이라는 거는 이 배터리 이 셀 안에 보면은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전해질이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요 전해질이 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용액을 가운데 가로막는 이 투명한 투과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바로 분리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전기차 배터리 구조를 좀 자세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렇게 배터리 셀 안에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요. 요 음극재, 양극재 안에는 전해액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온이 이렇게 전기를 생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분리막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이 합선에 대한 그런 좀 부분들을 그러니까 합선이 되면 결국 배터리가 발열이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과학 시간이 된 것 그렇죠. 같은 기분이 드는데 배터리와 핵심 소재를 각각 담당을 한다.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서로 분리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매출의 연결고리는 끈끈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구상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신년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20년 신년사부터 최근 이제 3년 동안의 신년사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2020년도 신년사입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키워드만 몇 개만 뽑아왔고요.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방향 요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장과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 네. 또는 뭐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또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라는 다소 좀 뻔한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뤘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신년사부터는 조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되 배터리 소재 사업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전지 재료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 뭐 등등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작년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역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LG화학 역시 중요한 사업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룹 내에서 LG화학보다 에너지솔루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네. 이 두 회사의 CEO 인선을 보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2012년도에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전신격인 LG화학의 이 전지사업 본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구광모 회장이 어떤 경영 체제로 돌아서면서 이제 권 부회장은 이제 전략기획자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이를 두고서 이제 업계에서는 권영수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권 부회장이 실제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 대표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이 보다 더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미 이 신학철 그리고 권영수 부회장의 이 투톱 체제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누가 맡고 LG화학은 누가 맡을지는 뭐 쉽게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신학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선발된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3M에서 굉장히 또 큰 그 영업 성과들을 좀 달성을 했었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둘 다 이제 실력으로는 좀 검증을 받았지만 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인사라는 점, 그리고 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구광모회에서 어떻게 보면 권 부회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했다라는 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배터리 사업은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수장 역할로서는 권 부회장이 보다 더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측은 이에 대해서 권 부회장은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또 통찰력이 굉장히 높고 고객과 투자자를 비롯한 그런 이해 관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자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모가 밴드를 보면은 LG화학이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거둘 수 있는 자금이 최대한 12조 7,500억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공모액으로만 좀 놓고 따져보면은 이 금액은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전 최대 공모 금액이 2010년도에 삼성생명이 기록한 4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배 가까이 더 규모를 더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떤 그 배터리 공장 증설 작업에 보다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미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프라던가 뭐 크라이슬러, 뭐 피아트 같은 여러 가지 자동차 브랜드를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이 스텔렌티스라는 그룹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하고도 합작을 해서 이미 얼티엄 셀즈라는 배터리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생산 공장을 보다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런 좀 공모액이 많이 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LG화학이 앞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이 분리막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태예요? 일단은 이 분리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핵심 소재 영역이긴 합니다. 예.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자면 LG화학은 이미 이 LG전자에서 이 음극재, 양극재 같은 이 핵심 소재 사업들을 이미 해왔었던 것을 이제 LG화학으로 이제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원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의
이 음극재하고 양극재 사업 공장을 이미 갖춰놓고 있고 이제 분리막 사업인데 이 분리막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전해액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이거를 모두 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습식 코팅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전해액을 이제 분리막이 이런 코팅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일본 도레이사를 같이 합작 법인을 꾸림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분야를 섭렵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합작 법인은 출자금을 포함해서 모두 1조 원 이상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2024년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는 2028년에는 연간 8억 제곱미터의 분리막을 이렇게 생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규모는 고성능 전기차 약 80만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 전기차 분야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의 이 분리막 사업이라는 것도 아마 동반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은 미래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이 증권가에서 LG화학에 이 투자한 투자자들을 이게 LG화학 배터리를 보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배터리 소재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고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아무리 좀 원석이 중요하지만 이게 보석을 잘 다듬어진 보석을 직접 만질 수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미 좀 실망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이 산업계에서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주가 하향 조정의 이유, 이거는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의 보급 시기가 보다 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좀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저렇게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요. 그 사이를 이동하는 게 원래 전해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해액이 없어지고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배터리 업계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게 기술이 워낙에 고도의 기술이고 해서 네. 쉽게 갈 수가 없고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 풀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일이기 때문에 이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이 분리막 소재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으로서는 이런 또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지금 분리막 자체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시기는 대략 한 언제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런 개발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보통 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뭔가 네. 좀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해외 브랜드들 뭐 토요타 같은 좀 이런 배터리를 좀 잘하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라도 우리는 기술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할 정도로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LG화학 주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경쟁사가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자회사 상장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이제 SK온을 이제 물적 분할로 이제 물적 분할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뭐 SK온을 어떻게 뭐 우리가 뭐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LG화학하고 굉장히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상장 뭐 이런 좀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어떤 SK온의 어떤 상장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LG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SK의 그 배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근까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 뭐 전기차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S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어떤 좀 화재 이슈로서 화재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22%로
글로벌 2위 시장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의 CATL 다음인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 물론 점유율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지금 글로벌 탑5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주 잔고를 좀 놓고 따져보면은 LG 같은 경우가 지금 260조,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가 220조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로 놓고 봤을 때는 수주 잔고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리막 사업에도 최근에 이제 IPO를 했던 이 SKIT 테크놀로지죠. 이 분리막 사업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1위입니다.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온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보다 더 좀 사업에 대한 그 비전이 조금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금 송 기자와 얘기 나눈 거 관련해서 LG 화학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이제 하고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1월 27일 날 이제 IPO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밴드에 어느 정도에 걸칠지 모르겠지만 최고 상단 30만 원에 만약에 걸친다면은 12조 원의 그런 좀 공모액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공모액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원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가겠습니다. 오는 18, 19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희망 공모가대로라면 약 12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IPO 최대어로 불렸던 크래프톤 공모금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증권가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대에 이르면서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와 맞물려 배터리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배터리 제조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도 탑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국내외 배터리 공장 증설과 차세대 전지 연구 개발에 쓸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미국 홀랜드 공장과 GM과의 합작회사 얼티엄셀즈에 5조 6천억 원을, 유럽과 중국 공장에 각각 1조 원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도 나섭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고분자계와 황화물계 두 가지 모듈을 개발하고 리튬황 배터리 개발을 통해 드론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독일 지멘스와 협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모회사 LG화학의 주가 하락과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과 관련해 권영수 부회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투자자들의 매각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장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최소 6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율이 82%에 이르는 만큼 단기 조정 이후 주주 가치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업계 1위를 달리는 중국 CATL 성장에 대해선 중국 완성차 업계의 자국 배터리 선호로 거둔 성과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배터리 소재 기술은 물론 해외 생산망까지 갖춘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다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권 부회장은 또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사업 진출에 대해선 특허를 비롯해 가격과 제품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며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7일간) 계속되어 온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현재 5천만 원대 선에서 횡보 중인데 앞으로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인지를 놓고는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7일 만에 아슬아슬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5,2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7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간 겁니다. 비트코인은 9일 오전 4,800만 원 선까지 하락하며 지난 11월 기록한 최고가 대비 41%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 하락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연준이 공개한 매파 성향의 FOMC 회의록이 꼽힙니다.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이라는 두 가지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에서 나온 하락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반등이 된다라고 좀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로 편입되며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전히 자산이 갖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편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조정하면서 그 가상자산 관련된 쪽으로는 비중을 늘릴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봅니다. 오는 12일 미국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과 소비자 물가지수 등 굵직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예정된 상황.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공언하고 나선 데 대해서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이 전셋값 불안과 개발 호재 같은 상승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했다.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든다. 새해 연이어 나온 청와대와 정부의 집값 안정 발언입니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매수 심리가 낮아졌지만 주택 거래는 신고가와 조정된 가격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과 대부분의 수도권이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하반기까지 서울은 무려 32주, 전국은 46주 연속 하락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그 당시보다 집값 하락이라는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2배나 뛰었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최근 2-3개월 통계만 보고 자화자찬에 빠졌다는 비판입니다.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뀜, 즉 주택 매물에 거래가 있어야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거래 자체를 극단적으로 억누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매매 건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가격 변동도 크지 않은 것처럼 또는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수급 문제는 시장 안정의 불안 요소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20가구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틀어막았던 공급이 임기 말 입주 물량 부족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반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인한 신규 전세 계약의 가격 상승도 예상됩니다. 여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수요가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전세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전세값 부담이 커진 일부 수요는 중저가 지역이나 빌라 등의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호재나 최근 들어 추진 중인 도심 내 정비 사업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는 일러야 2026년으로 여전히 3에서 4년이나 남은 상황. 정부는 공급 물량에 사전 청약 물량까지 포함시켜 공급이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수급난으로 주택시장은 폭풍전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짝 상승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외인기관 매도세가 함께 나오면서 한 주 출발이 불안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오늘 시장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0.95% 내린 2,926.7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카카오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3.4% 내린 9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9만 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 액면 분할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97,000원에서도 더 밀린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계속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카카오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열사들 봐도 카카오뱅크도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뿐 아니라 상장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까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작년 11월 말만 하더라도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은 127조 원이 넘어서 LG와 현대차그룹 등을 제치고 그룹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서기까지 했는데 현재는 약 93조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카카오가 뭐 자꾸만 이런 경영상의 방침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사태가 뭐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은 특히나 더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좀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지난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의 차기 대표로 이제 내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류 대표가 임원들이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당시 지분 900억 원어치를 매각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들이 얻은 차익은 약 469억 원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시기면에서도 수익주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다시피 매도 단가가 20만 원 선입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확정된 이후 주가가 승승장구하던 당시 임원진들이 블록딜을 했고 시장에선 이를 고점 신호로 받아들여 주가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20만 원에서 앞서서 주가 살펴보셨지만 96,000원대입니다. 주주분들 좀 속이 타실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그 매도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류 대표는 올해 3월 이 카카오의 신임 대표로 자리할 예정이었는데 카카오 주주들은 물론 노조까지 나서서 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자 오늘 12시경 류 내정자는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퇴는 사퇴고 사실 지금 주가는 계속 이런 리스크들을 반영할 텐데 주주분들이 다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카카오가 뭐 4분기 실적도 좋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적 부진과 성장주 가치 할인 등의 우려에 곱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신사업 투자 확대 기조를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2.3% 낮추고 페이와 뱅크 등 주요 자회사의 기업 가치 하락과 또 글로벌 비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삼성증권은 정부 규제 이슈 장기화와 단기 실적 부진, 또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크게 주가가 하락했다며 주가는 단기 약세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베스트 증권 또한 카카오의 주가를 16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올해 피코마와 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실적 부진 우려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 네이버 대표 성장주들입니다. 이런 성장주들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지난주에는 나란히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장주들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증권가에선 네이버 역시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성장주 기업 가치 할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신규 플랫폼으로 차기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최근 이제 연준에서도 양적 긴축 얘기를 꺼내면서 연준 시계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환율도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눌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빠르면 오는 3월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 달러 가치도 오르고 달러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6월께 금리 인상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공개된 12월 의사록 이후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되고 6월과 9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3번 정도 단행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또 특히나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원화로 바꿔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으로 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주목받는 섹터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금융주들입니다. 예.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되고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모멘텀까지 작용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제부터 은행주가 본격적인 초과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며 절대적인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적어도 시장 대비 초과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수급이 또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도 좀 오늘 금융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흐름이. 맞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앞서 다뤘던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증시에 상륙하면서 단숨에 KB금융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 자리에 올라섰는데 최근 카카오뱅크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전통 금융사들의 주가가 약진을 하면서 이 KB금융과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격차가 오늘 기준으로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KB금융이 다시 금융대장주 자리를 되찾는 건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의 따라잡은 모습인데 일단 앞서서 뭐 카카오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최근 주가도 살펴봤지만 저희가 고평가 얘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항상 좀 따라다니는 부분인데 KB금융이랑 카카오뱅크 이익 면에서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4분기 KB금융의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22% 상승한 9,4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3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순이익 면에서는 KB금융이 약 10배가량 앞서는 겁니다. 또 KB금융의 PR은 5.2배, 또 카카오뱅크는 3.8배로 단적으로 KB금융만 보더라도 그만큼 전통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14일 예정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주에 대한 투심 더욱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더불어 11일 예정된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통해서 연축의 긴축 의지도 재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눌리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각국 통화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또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일정들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어떤 기업 얘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한 주당 48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7천만 원 되거든요. 한 주당? 네. 예. 살아있는 투자 전설하면 워런 버핏이죠. 그렇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박혜린 기자에 이어서 오늘은 금융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네.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든 이제 워런 버핏의 명언 하나쯤 알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조 기자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자는 동안에 당신의 돈을 일하게 하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라는 말이 좀 뼈 아프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말까지 들리네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네. 모두 경제적 자유를 한번 꿈꿔보면서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오늘 제가 들고 온 게 새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첫 주 무려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좀 더 길게 살펴보면 12월 초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2주 주가의 가장 높은 고점이 지금 보시면 한 44만 달러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를 네. 뚫고서 10% 넘게 더 치솟은 겁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총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입니다. 우리 네. 돈으로는 1,000조가 넘는데 맞아요. 이렇게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기업하면 주로 이제 애플 같은 기술주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애플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네. 조인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졌고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3천억 달러 보이고 다음에 알파벳,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은 이제 지난해 1조 달러 클럽에 조인을 했었으니까 제외를 하고 네. 차기 넥스트 트릴리언으로 후보군을 보자면 버크셔 해서웨이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상 엔비디아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게 시장의 뷰였죠.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함께 뜨고요. 그런데 12월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0.95%, 엔비디아는 오히려 9.77%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약세로 돌아서고 또 금융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의 투심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조인을 하면 이 BIT 기업으로서는 최초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네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미국 금융주 중에 유일하게 1조 클럽 기대감이 점쳐진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배경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 흐름이겠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애플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를만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의 비중이 무려 4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의 지분 구조를 봐도 1대 주주가 뱅가드고 2대 주주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뱅가드가 사실상 ETF나 펀드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대 주주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이제 애플 주가가 뛰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얻은 이익이 한 150조 원에 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2016년부터 확보한 지분의 한 5% 정도인데 현재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2조 원에 달하는 가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매년 배당금도 7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어떻게 보면 애플을 우리의 세 번째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요즘 같은 때 눈에 띄는 이유는 성장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 어느 한쪽으로 가더라도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주당 48만 달러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주식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점은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을 좀 그렇죠. 드리도록 하고요. A주, B주로 나뉘는데 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해볼까요? 예, 애플 말고 또 이제 버크셔가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애플이 한 아까 42%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 4개 회사가 사실상은 한 73%, 그러니까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섹터별로 보면은요, IT 비중이 43.41%로 핑크색입니다. 꽤 많이 들었죠? 물론 여기에는 애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초록색이고요, 소비재주가 한 15%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보려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네, 기술주 다음으로 많이 가진 게 금융주다. 네.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안 거느린 업종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이제 전신은 이제 섬유 회사였는데 맞습니다. 자회사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뭐 어떤 상장회사뿐만이 아니라 비상장으로 직접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네, 62개입니다. 62개. 네, 예. 버핏은 이들을 이제 첫 번째 과수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보험 자회사가 한 14개 되고요. 비보험 자회사가 48개입니다. 뭐 저기 그 개구리 모양 가이코가 있죠. 저게 예. 이제 보험 회사이고 저희가 잘 보는 뭐 듀라셀도 보이고요. 뭐 캔디 회사도 있고요. 또 핵심 사업을 꼽자면 사실상은 철도 그리고 보험입니다. 먼저 철도 회사인 벌링턴 노던 산타페, 그러니까 BNSF라고 불리는데 이 회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버핏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미국 셰일 오일이 나오는
철길에 다 깔려 있어서 사실상 미서부, 중부 물류 중심의 핵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더 주목할 것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연차 보고서 맨 처음에 나오는 보험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이코와 버크셔 해서웨이 프라이머리 그룹 그리고 재보험 그룹 등 보험 관련 자회사가 한 14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재보험 그룹이라는 건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사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보험 부분의 실적이 지난 바로 전분기, 3분기에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66% 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보험 사업의 핵심은 그 자체의 이익률보다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플로트, 무이자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 플롯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고객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보험금을 줄 때까지 걸리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라고도 불리고 적립보험료라는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한도 없이 또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꿈의 레버리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사실상 좀 제한이 많죠. 하지만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의 이 자산 운용 준칙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트 규모를 보시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좀 설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거 모든 보험사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해놓은 설계를 보면 플로트가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연 3%가 최대거든요. 근데 사실상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배당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의 배당으로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을 상당히 상쇄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를 받아서 이 책임 준비금 수준만큼 충당이 가능하다. 네.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이제 준비 자금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팔아 넘기지 않고 계속적인 어떤 가치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버핏은 배당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당을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배당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애플도 아니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자기 자신 자사주입니다. 주가가 높은 이유가 있었군요. 네. 지난 3분기까지 총 202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는데요. 4분기에도 상당히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또 워런 버핏은 일전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자신이 내가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네. 굉장히 비싼 주식인데 일반인도 살 수 있다. 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나뉩니다. BRK-A나 -B로 나오는데요. A는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액면 분할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7천만 원에 달하죠. 네. 아주 소수의 초기 주주만이 해당 A주를 갖고 있고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1996년하고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1,500분의 1로 분할한 클래스 B 주식이 있습니다. 클래스 B 주식은 한 320불 좀 안 되는 선이네요. 그래서 우선주가 아니고 똑같은 주식인데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A주는 의결권 하나면 10,000분의 1을 갖게 되고요. 주총 행사는 모두가 차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클래스 B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빌 게이츠가 한 45%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할 때 A주가 아닌 B주로 나눠서 나중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B주로 나눠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월가의 어떤 평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월가도 좀 어렵지 그렇겠네요. 않나 싶습니다. 네. 목표가나 보고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비주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안에 제시된 목표가가 3개밖에 없습니다. 최고 347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현재 가격보다는 한 10%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